지난 시간 독소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소련이 독일군을 섬멸하기 위해서 시작한 바그라티온 전투. 자, 과연 어떤 작전이 이어질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환 소장님 그리고 임철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제가 사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못했는데 네. 우리 태상호 기자님께서 스페셜 MC로 잘 진행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허준 씨 없을 때 저희가 바그라티온 작전에 대해서 이제 살짝 발을 담궜었거든요. 네. 이번 시간 이 작전과 함께 더불어서 베를린 공방전까지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사님, 이 작전은 사실상 스탈린의 큰 그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서방 측에 요구할 때는 우리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냐, 니네도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노르망디 상륙을 하게 됐는데 그 순간에 이제 소련 입장에서는 전력을 다해 달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독일을 패망시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스탈린은 이미 그 전후 세계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벌써 단순히 군사작전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전후에 어떤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침이 딱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무조건 죽더라도 어떻게 되더라도 가라.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스탈린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살당할까 봐 굉장히 무서워서 이제 이불 밖은 위험하다. 잘 나가지 않았던 이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집무실 안에서도 큰 그림을 굉장히 크게 많이 그렸어요. 그건 그거고 세계 그림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나중에 얘기했지만 미군은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목적이 어차피 독일군은 지는 거야. 그렇다면 가능한 한 민간인 병사들 희생 없이 전쟁을 끝내야 돼. 이게 목적이고 이쪽은 더 죽든 상관없다. 무조건 가서 저쪽 라인을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전쟁이 진행됐던 거예요. 그게요. 스탈린의 스케치북이 진짜 컸대요. 그래서 엄청 크니까 엄청 크게 그려서 어쩔 딱딱이만 수 하네요. 없- 예. 근데 바그라티온 작전 그렇다면 이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세를 굉장히 잘 준비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준비를 진행합니까? 소련군은 6월 19일부터 파르티잔 14만 명을 동원해서 독일군 후방 지역으로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 20일부로 드디어 소련군의 166개 사단 총병력 125만 4천 명이 공격 준비를 완료합니다. 그 선봉에 2,715대의 전차가 돌격을 할 예정이었고요. 무려 1,355문의 자주포와 2만 4천 문의 야포 및 박격포 그리고 2,306문의 카츄사 로켓이 독일군을 두들길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보급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매일 100편의 열차가 1만 2천 대의 트럭을 동원해서 보급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각 전선군들은 7만 대의 트럭을 각각 동원을 해가지고 일선 부대까지 이걸 또 실어 날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들어보면 숫자가 엄청 많고 충분할 것 같지만 네. 이 정도 수송량은 일선 부대가 하루에 필요한 연료의 4분의 1, 탄약의 5분의 1 정도 가용한 수준이에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1만 명이 4분의 1 넘어가니까요. 하루에.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소련군들은 결국은 탄이 없으니까 총알바지로 나서야 될 운명인 거죠. 근데 이것도 소련도 사람이 무한정으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술을 바꿉니다. 이게 이제 정찰을 전투로 발전시키는 개념인데 일부 대대급 부대들을 내보내서 위력 정찰을 시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운 좋아서 얻어 걸려가지고 어느 한 군데의 돌파구가 조그맣게 생기면 거기에 점점 더 많은 부대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넣다 보면은 언젠가 그게 넓어지겠죠. 네. 그럼 거기로 이제 대규모의 전차 부대를 집어넣어서 중심으로 돌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소련군들을 예전엔 그런 게 없었는데 이때쯤부터는 소련군의 항공기들이 공격기들이 근접 항공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전술적 변화가 이제 이때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 지상군을 공격하는 근접 전투 이 항공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자세하게 얘기한 거 있으니까 영상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동부전선의 마지막으로 남은 독일군의 주력, 이 중부 집단군을 경멸하기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 이제 시작이 되나요?
제1단계 작전의 목표는 중부 집단군을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텝스크, 오르샤, 모길레프 방면으로 대공세를 실시를 합니다. 6월 22일 05시에 드디어 비텝스크의 북서쪽에서 마그라마니가 지휘하는 소련의 제1발트 전선군이 첫 번째 포격을 시작을 하고요. 정찰 대대들이 독일군의 방어 진지로 접근을 합니다. 이들이 독일군과 치열하게 백변전을 벌이면서 돌파구가 조그맣게 생기기 시작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기 시작해요. 독일군도 점점 더 많은 병력을 집어넣어서 방어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은 근데 이제 이 지역 일대를 방어하고 있던 독일군 사령관의 이름이 라인하르트 상급 대장인데 소련군은 서쪽인 폴로츠크로 진격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부대를 돌리고 있었죠. 그런데 남쪽에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쪽으로는 잘 안 올 거야 라고 해서 좀 노력을 좀 덜 기울인 독일 제9군단의 정면으로 엄청난 수의 소련군들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6월 23일부터는 소련의 제6근위군이 독일군의 방어지대를 돌파해서 시로티노를 점령을 했고요. 슈밀리노에서는 완강하게 독일군이 저항을 했어요. 그러자 소련군이 이 슈밀리노라는 지역 전체를 뒤덮는 카투사 로켓을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당연히 괴물이었죠. 그래서 소련의 제6근위군과 제43군단은 10마일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소련 정찰기들이 상공에서 드비나강 쪽으로 향하는 대규모의 독일군들을 발견을 해요. 6월 24일에 저 독일군들이 드비나강에 도착을 해서 방어선을 구축하면 소련군도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당장 건너가라는 명령이 이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조 뗏목, 널빤지, 조각배 아무거나 집어들고 이제 보병들이 건너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중장비는 뒤에 다 놓고 몸만 건너가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에서도 계속 돌격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소련군의 2개 군단이 비텝스크 일대에 주둔하고 있던 독일군의 후방을 차단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같은 시기에 제3벨로루시 전선군 이하의 제39군이 비텝스크를 포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로코스포스키의 제1벨로루시 전선군 이하의 4개 군이 보브루이스크 방향으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독일 제9군은 이때쯤부터 이중으로 포위당하기 시작합니다. 6월 25일부터는 전날부터 독일군 4개 사단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어내고 있었는데 소련군이 가용한 항공기를 총동원해서 이 사단 자체를 가루로 만든 겁니다.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은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져들기 시작했고요. 비텝스크 포위망은 점점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도시 사수를 명령을 했어요. 끝까지 지켜라고 명령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절대로 안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본인도 느꼈는지 독일 53군단에게 그러면 어쩔 수 없으면 퇴각해라 라고 말했지만 이미 이땐 너무 늦어버렸죠. 포위가 돼 있잖아요. 네, 모든 퇴로가 다 차단당했습니다.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퇴로가 막혀 있는 상황. 이러면 레닌그라드처럼 독일군은 항복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독일군은 소련군한테 항복하면 죽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들의 회고록도 그렇고 자기들이 용감히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워낙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하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소련 측도 할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또 소련에 가서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 네.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민권 이런 거 생각하던 때가 아니에요. 독일군이 무려 포위망을 돌파하려고 노력하지만 2만 명이 전사하고 군단장, 참모장이 포로로 잡히고.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어디든 구멍은 있어요. 돌파구를 내고 탈출을 하는데 이게 이중포위라 소련군들이 다 알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때부터 계속 그런 일이 생겨요. 탈출하면은 탈출한 게 아니라 저쪽 애들이 또 덮쳐오는 거야. 약간 진을 짜놓고 기다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근데 이거는 전술이 필요 없는 게 나중에 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빗자루를 쓸듯이 가요. 거기에다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히틀러가 그 위치를 사수해라 라는 명령만 없었으면 조금 더 나은 전술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어찌됐든 히틀러가 계속 그 위치를 사수하라는 명령 때문에 애꿎은 독일 군들만 피해가 더 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소련군은 남은 독일군에 대해서 포위망을 좁혀갔겠죠? 맞습니다. 6월 27일부로 소련의 제49, 제50군이 물밀듯이 밀어닥칩니다. 그래서 모길레프라는 지역을 북쪽과 남쪽에서 포위해서 또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아무리 포위를 했다고 해도 포위된 부대라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포위된 부대들은 그만큼 이동 동선이 짧으니까 내선의 이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올 것이다라고만 판단이 되면 거기다가 화력 경매 구역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련군들은 그거를 분석을 안 했나 봐요. 무지성 돌격을 하다가 그 화력 경매 구역에 걸려서 참패를 합니다. 의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를 몰아붙여서 죽던지 말던지 계속 밀어붙여서 결국 제8식 돌격으로 함락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독일군은 최후를 직감을 하고 도시 안에서 남은 보급품들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보급품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가까지 다 파괴해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계속 도시들에서 반복이 돼요. 제1 벨로루스 전선 사령관 로코스포스키는 이거를 보고 나서 대규모 탈출 징후가 임박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무려 1만 2천 발이나 되는 항공폭탄을 투하를 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부순 것보다 본인들이 더 많이 부셨어요. 이 우리의 집과 우리의 농작물들을 다 태우고 부시다니 하고 공격했는데 본인들이 더 부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전체가 가루가 되면서 독일의 35군단은 이 도시 안에서 소멸됩니다. 이때쯤 되면 주코프는 이제 예하 일선 사단장들을 닥달하기 시작합니다. 더 빨리 가! 왜 이렇게 못 가? 하고 이제 진격이 더딘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보직해임 시켜가지고 형벌대대로 보내요. 형벌대대면은 그냥 총알바지하러 가는. 그렇죠. 네. 그렇게 보내버리니까 그걸 본 다른 사단장들은 부하들 죽든지 말든지 일단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네. 무조건 돌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전 개시 일주일 만에 바그라티온 작전의 1단계가 종료가 되고요. 독일의 제3기갑, 제4, 제9구는 13만 이상의 전사를 하고 포로가 6만 6천, 전차 900대, 수천 대의 차량을 손실한 피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소련군은 그런 공격을 잘했냐? 물론 이전보다는 전술이 개선되긴 했지만 인명피해도 끔찍할 정도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포위에서 압도적인 전력으로 공격을 했는데도 전사 8만, 부상 20만. 이때 20만이면 이거 죽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특히나 소련은 부상병들을 살릴 수 있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전차는 무려 1,200대를 손실을 합니다. 이긴 게 아닌데요?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퍼센테이지가 많이 줄어가지고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아무리 저항을 해도 이게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손실이 아니었어요. 그게 중요하죠. 어쨌든 뭐 본인들이 돌격 안 하면 형벌부대로 갈 처지니까 뭐 그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독일 이 중앙 집단군 같은 경우는 거의 사단 이하의 병력들로 다 쪼개져서 포위 섬멸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뭐 히틀러가 항복할 리는 없잖아요. 히틀러는 이렇게 되니까 중부 집단군 사령관 부슈를 해임시키고 발터 모델을 지휘관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근데 이게 당시 발터 모델은 남부 사령관인데 양쪽이 연결도 안 돼 있는데 너를 믿겠다 그러고 그 사람을 임명해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사령관이 없는 결과가 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이제 진짜 막 가요. 그러니 모델도 구하러 가야 되는데 막혀서 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포기해 버리고 히틀러도 그걸 용인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력들이라도 빼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라인, 민스크로 가는 라인은 완전히 이제 중부 집단군이 괴멸돼 버리고 소련군은 물밀듯이 이제 민스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민스크가 정말 중요한 게 나폴레옹이 러시아 갈 때도 바르샤바에서 민스크로 나가는 이 라인이 메인 축선이에요. 근데 그 기록들을 보면은 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 환상에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티거 전차 한 대는 소련군 전차 50대는 격파할 수 있다. 뭐 독일 정예부대 1개 사단이면 소련군 1개군을 격파할 수 있다. 이미 그 실력이 안 돼요. 근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히틀러와 측근들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월 2일에 발터 모델은 이제 4군 구조를 포기하고 7월 3일에 소련군이 민스크를 함락하게 됩니다. 독일 중부 집단군은 이제 8개 사단밖에 남지 않았고 그것을 보고 소련군 총사령부에서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로 진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뭐 하여간 이런 상태에서 독일군은 처절하게 죽어가고 독일군은 마지막으로 공중보급 한번 하고 참 가끔 보면 전쟁에 희한한 거 있어. 뻔히 아무 의미 없는 거 알면서도 미안한지 한번 해줍니다. 정말 별거 없는 건데 진짜 이건 마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 주듯이 주고 떠나가죠. 남은 애들은 어떻게 알아서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남아있던 독일군들이죠.
이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죠. 결국은 본인들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뭐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이 저희 유전사 보시는 분들은 이 정말 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셨겠지만 보이는 걸 절대 믿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걸 믿죠. 예,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독일의 이 중부 집단군은 거의 전멸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황이 보이는데도 히틀러는 이 상황을 거의 뭐 부정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고 있죠. 뭐 말씀하셨던 이런 것처럼. 거죠. 근데 밑에 독일 그 참모부 예하에서 정보를 분석해서 보고해주는 갈렌 장군이나 뭐 동방정보부의 장교들은 이거 큰일 난다 하는 보고를 계속 올렸어요. 근데 히틀러와 그 측근들이 무시를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망상적으로 명령을 뭐라고 하냐면 북부 집단군에서 2개 사단을 빼와서 지금 저 중부 집단군을 공격하는 소련군의 옆구리를 쳐라 라고 반격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고. 2개 사단으로 100만이 넘는 대군의 옆구리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어서 와. 여기서 좋았다. 그 정도의 느낌도 안 낼 거예요, 아마. 게다가 이때는 소련군이 독일 애들 패턴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눈치를 챘던 것 같아. 이게 현장에 있는 장군들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런 식으로 온다 그래서 이쪽 가면은 반격하겠지. 이쪽 오면 그러니까 거의 자동 인형 대하듯이 소련군을 전술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미 소련 손바닥 안에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전선에서는 사실 전술적으로도 소련군이 압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아. 측면 칠 것도 알고 반격할 것도 알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다 알고 있는 발터 모델 입장에서는 이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틀러를 설득합니다. 총통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만하세요. 라고 이제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라고. 네, 그래서 히틀러가 의외로 이 2개 사단의 반격 명령을 거두어 들어요. 오. 네, 발터 모델의 말은 들었나 봐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소련군은 하루 평균 10에서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추격전을 벌였어요. 7월 17일에는 소련군이 무려 17만 발이나 포격을 가해서 세들체와 르블리를 공격해서 함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비슬라강을 따라서 데블린과 바르샤바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은 이제 모스크바에서는 사로잡은 독일군 포로 5만 7천 명이 장군단을 선두로 해서 시가 행진을 시켜요. 그러니까 모욕을 주는 거죠. 모스크바 시민들 앞에서. 중부 집단군이 괴멸되면서 독일군은 28개 사단 35만의 병력이 경멸되었고요. 여기에 충격받은 독일군 장교들이 7월 20일에 영화로도 나왔죠. 발키리 작전을 벌이다가 들통이 나서 히틀러 암살에 실패하게 됩니다. 당연히 독일군 내에서는 대대적인 피바람이 몰아쳤죠. 그리고 중부 집단군이 이렇게 절단이 나니까 이제부터 소련군의 칼날은 이제 북우크라이나 집단군 방향으로 향해서 르버풀을 향한 대공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물론 바그라티온 작전으로 중부 집단군이 괴멸되는 상황이지만 다른 곳에 이 집단군들도 있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부 집단군이 우리가 주력 주공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조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공이 아니에요. 사실 거기가 가장 중요하다 했던 것이고 거의 동시다발적인 공세였죠. 그래서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도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쪽은 중부군이 이렇게 들어가면 남부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올라가서 단순히 적의 측면을 치자가 아니라 굉장히 국제적인 목표가 있었어요. 남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남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를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후 세계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딱 소련 연방 지역들이 들어오네요. 지금 전쟁, 러우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왜 이게 난리가 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중부 집단군은 독일군을 괴멸시키는 칼이라면 남부 우크라이나에서 올라오는 군대는 나중에 바르샤바 조약군의 영토 절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우 전쟁도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우크라이나를 왜 서방 세계가 그렇게 중시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서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단숨에 먹어버리고 이쪽 나라들은 그냥 독일 동맹에서 탈퇴해버립니다. 그냥 일주일 만에 항복 선언하던데 근데 항복이라고 안 하고 우리는 이제 이쪽 편에 붙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동맹 이탈, 재정리를 해버립니다. 근데 히틀러는 이제 그런 거 정도에는 충격받을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에 중부 집단군까지 빼서 병력을 보강해 놨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직 독일군이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독일군이 보병사단 34개, 기갑사단 5개, 기교사단 1개, 총병력 90만 명, 전차 및 돌격포 900대, 포 6,000문, 항공기 700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군보다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좀 제대로 된 전투가 벌어지느냐. 당시 소련군은 2선, 3선에도 무한한 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줄 알고 막강한 예비대를 우크라이나 전선군에 배당을 해줘요. 결과적으로 소련의 우크라이나 전선군은 84만 명, 전차, 자주포 1,600문, 야포 및 박격포 14,000문, 항공기 2,800대, 거의 3대1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독일군이 엄청 와해되어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 기록보다 훨씬 허약했다라는 설도 많아요. 이 꼭 병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편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대대가 남아있다고 해도 구멍 뻥뻥 난 2개 대대보다 제대로 남아있는 1개 대대가 훨씬 더 잘 싸울 수 있습니다. 근데 독일군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서 사실상 숫자적인 전력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습니다. (1944년) 중순 소련군은 독일군 중부 집단군을 경멸하기 위한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한다. 한편 소련군의 공세 방향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독일군은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 방어에 주력한다.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진격, 결국 민스크를 점령하며 독일군 중부 집단군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게 되고 남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전면 공격을 개시하여 독일군을 밀어붙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무기 자체도 워낙 소련군이 지금 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형 자체가 막을 곳이 없는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평지면은 굉장히 공격하기 좋을 것 같고 네. 전차들이 막 이리저리 기동을 하면 네.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네. 평지가 공격하는 입장에선 가장 공격하기가 힘듭니다. 아, 그래요. 왜냐? 저 멀리서부터 저기 오는 게 보이는데 저걸 그냥 놔두겠어요. 때려 부수면서 가까이 다가오면은 전력이 약해져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역습 가하면은 다 박살 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제가 온전할 경우의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군도 이제 1차 모선에서부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들이박을 정도의 전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군도 전술을 바꿉니다. 소련군이 하도 이중 돌파해서 포위 소멸하는 전술을 써대니까 압도적인 물량으로 독일군은 탄력 방어 전술이라는 걸 만듭니다. 무슨 말이냐? 소련군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1차 모선에 있는 병사들이 뒤로 물러나요. 2차 모선 지대까지 퇴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본 소련군은 독일군이 퇴각한다 하고 막 쫓아가겠죠. 그리고 2차 모선 앞까지 가보면은 거기는 지뢰, 철조망, 기관총, 대전차포, 포병 화력까지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와서 엄청난 포격을 두드려 맞고 괴멸당하면 그때부터 이제 뒤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독일의 기갑기계화 부대들 있죠. 그렇게 역습을 가하는 전술을 주로 펼칩니다. 이 지역에서도 이제 독일군이 그런 전술을 적용을 하기 시작하는데 당시 소련군의 목표는 브로디 르버프 지역에 있는 독일군을 포위 섬멸을 해서 북우크라이나 집단군을 둘로 쪼개는 거였어요. 그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코네프는 독일군이 저렇게 탄력 방어 전술을 한다는 걸 이 사람도 알고 있었거든요. 본인들도 이제 엄청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포격을 하며 들이가면 우리 포탄만 낭비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공격 작전 계획을 짜고요. 코네프는 이 당시에 이제 스탈린하고 여기를 어떻게 공격하겠다에 관해서 논쟁을 벌였어요. 코네프는 루크카야, 르보프 두 개 축선으로 돌파를 해야 독일군을 포위 소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스탈린은 무슨 소리야? 한쪽으로 집중해가지고 르보프로만 공격해! 라고 했거든요. 끝까지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잘못되면 네가 책임져라 라고 스탈린이 이제 얘기를 하는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도 고집을 안 꺾고 두 방향으로 공격을 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소련군의 재파식 돌격 전술에 대응해서 독일군들은 그렇다면 우리는 탄력 방어 전술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맞붙게 되는데요. 어떻게 전투가 진행되죠? 7월 12일에 소련군의 공격 징후가 농후해지니까 독일군이 2차 모선으로 퇴각을 합니다. 네, 그걸 보고 호네프가 포병 화력 타격을 생략을 하고 제3군이고 제13군에 가지고 있었던 선봉 대대들을 내보내요. 가보니까 1차 모선에 병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대대들을 계속 진격을 시키니까 독일군의 2차 모선 일대에 걸린 거예요. 이게 화력 경매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련군의 선봉 대대들이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제서야 호네프가 포병 화력 투사를 명령을 합니다. 사람 던져놓고 저기 있다. 그럼 그때 가서야 제대로 된 포격을 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제16, 17 기갑사단은 작게대로 소련군에 대한 기동 역습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방에서 밀고 오는 소련군들의 일제파를 격파했어요. 격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문제인 거죠. 뒤에서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독일군은 지원해주는 예비 부대가 와야 되는데 독일군은 보내줄 예비 부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예비 부대가 안 온다라는 판단이 쓰니까 이제 호네프가 기계화 기병 집단을 투입을 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독일군. 이 브로디 지역을 방어하던 독일군의 8개 사단이 모조리 포위돼 버립니다.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부구강을 돌파합니다. 도하를 해서 돌파를 해가지고 폴란드로 진격을 해요. 지금 들어가는 입구, 폴란드와 이제 슬로바키아 쪽의 입구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폴란드가 상당히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냥 중심 지역인 바르지바까지 그냥 바로 갑니까? 독일군이 계속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몰아서 쫓아갈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는 자꾸 몰리다 보니까 응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항선이 생겨요. 이렇게 돼서 공격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도망가는 게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점점 빨리 도망가게 되니까 가속도가 붙어서 추격하게 되는 게 있는데 소련군이 원했던 것은 당연히 후자죠. 그래서 폴란드 쪽으로 들어갈 때만 해도 이제 꺾이는구나. 드디어 밀물처럼 나가는구나 했는데 이상하게 항상 폴란드 땅에만 들어가면 이쪽에서 들어오나 저쪽에서 들어오나 어디서 걸리고 특히 그 브레스트 전투는 정말 유명한데 브레스트만 가면은 뭐가 걸려요. 전 이유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때 계속 전진을 하던 소련군이 폴란드에서는 좀 고전을 하게 됩니다. 폴란드로 진입한 소련군이 이제 독일군의 방어선에 피해를 보기는 했지만 일단 돌파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후 상황 어떻게 또 진행이 되나요?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이제 소련군들이 본격적으로 부구강을 도하를 해서 루블린을 공격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박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일대가 강력하게 요새화 지대로 응축돼 있었어요. 나 가보고 싶어. 왜 거기만 가면 막히는지 이해를 못. 지도로 봐선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약간 이 폴란드 지역이 소련으로 치면 우크라이나 같은 지역 아니에요? 여기는 진짜 내주면 안 돼라는? 아직 내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먹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 내주면 안 되는 데고 폴란드는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루블린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계속 격퇴당하니까 결국은 안 되겠다. 다시 포위하자. 라고 해서 또 3면에서 포위 공격을 실시를 합니다. 독일군은 시가지 내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군은 계속 포위망을 압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오를 위해서 잔존 독일군 병력들이 남은 전차들을 긁어 모아서 다시 포위망 탈출을 기도를 하지만 또 실패해서 경멸당해버리죠. 이렇게 루블린이 함락이 되면서 우리 인류사에서 이제 다시는 등장해서는 안 될 장면 하나가 또 공개가 되는데 이 지역에 마이다네크 수용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소련군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수용소 안에만 독일군이 7만 8천 명 이상을 학살을 해서 시체를 쌓아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만 5만 9천 명이 학살되어 있는 나치 수용소. 이걸 보니까 저놈의 나치 놈들 악에 바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시기에 그런데 소련군이 잘 나가기만 했냐? 아니에요. 보급선을 추월해도 너무 추월해서 전진을 해대니까 스타브카에서는 이제 난리가 나 있는 거죠. 빨리 저거 보급품 갖다 줘야 되는데. 그런데 독일군의 병력 지원이 더 빨랐어요.
독일군이 기갑과 보병을 더 빨리 집어넣어서 소련군의 제11군단 그리고 제2근위기병군단이 패퇴당합니다. 특히 이 시점에 뭐가 등장했느냐? 킹 타이거, 우리 킹 티거라고 하는 로열 티거 전차, 티거 전차의 끝판왕 전차 있잖아요. 그게 등장을 합니다. 무슨 수를 써도 저게 안 깨지니까 소련군 병사들은 겁에 질려버렸어요. 경악을 금치 못했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소련군은 전차 한 500대 정도 더 깨집니다. 7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소련 제28군과 70군이 브레스트의 북서쪽에 배치가 돼서 도시를 다시 포위하기 시작했고요. 피해를 무릅쓰고 압축 공격을 가해서 독일군은 결국 소탕됩니다. 티거 그리고 독일군의 마지막 저항선 이런 느낌. 여기를 잃으면 이젠 독일 땅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는데 소련군은 그래도 진격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시에들체까지 함락이 되고 나니까 이제 바르샤바로 향하는 진공로가 열렸거든요. 요 시점에는 이제 바르샤바에 공군 출신의 슈타일 장군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방어 작전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8월 1일에 폴란드 민간인들 동원해서 참호선 구축하고 뭐 이것저것 짓고 있었는데 작업 시작한 지 5시간 지나니까 갑자기 바르샤바 시내 안에서 폴란드 국내군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마침내 이 폴란드 동부 전역까지 장악한 소련군입니다. 거기다가 바르샤바에서는 시민들의 봉기까지 일어난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독일군 입장에선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완전 사면초가 아닌가요? 그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폴란드 바르샤바 봉기는 그 전후에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1944년 8월 1일에 폴란드 내의 국내군,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조직 같은 이런 조직들이 영국의 망명해 있던 자유 폴란드군 정부하고 의논을 해서 봉기를 일으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꼭 우리 남북한 갈려 있었던 것처럼 폴란드군도 굳이 따지면 절반은 소련군에 들어가 있어요. 폴란드군도 한 몇 개 사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 폴란드군이라고 서방 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군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서방 세력들이 장악해야 된다. 그래서 당시 병력이 4만 정도였고 당시 소련군이 바르샤바 15km 지점까지 진격해서 포성이 들리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봉기를 합니다. 병력이 4만 정도의 10일 정도의 물자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영국하고 미국은 이걸 건수 잡아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시민들이 봉기하지 않았느냐. 스탈린은 정말 경노합니다. 우리가 다 지금 뚫고 들어갔는데 비 뚫고 올리고. 들어가는데 니네가 봉기해서 또 니네 땅 하겠다고. 그렇죠. 근데 이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좀 안 좋은 얘기들만 할 때는 뭐 그냥 완전히 깡패 같은 사람으로만 나오는데 이미지 관리를 되게 잘해요. 여우 같을 때는 엄청 여우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역사 속의 인물이 특정한 개성만 봐선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리에 못 가요. 그래서 이때는 얼마나 능청을 떠냐면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봉기하지 않았냐. 지금 그래서 독일 군들이 왕창 몰려와서 지금 우리 진격이 저지됐다. 이러고 이제 오만 엄살을 다 떨어요.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미 소련군도 아까 말씀하신 폴란드에서 좀 고전을 했고 더 이상 보급이 안 돼. 이미 전투를 너무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공세 종말점이 한참 넘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해야 될 때였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스탈린 입장에서는 그래도 밀어붙여 왔어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공세를 중단해 버립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하고 영국 쪽에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공수작전을 대규모 공수작전을 시행하는데 문제는 너무 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면은 돌아올 연료를 싣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못 실어요. 사실 그 당시 비행기 가지고 10,000명, 40,000명이 쓸 수 있는 군수품을 투하한다는 거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 보고 소련 측 진영 비행장을 쓰게 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안 해줍니다. 대공 지원도 안 해줍니다. 이건 스탈린이 먹어야 공산 진영이 되는데 이게 봉기 세력이 먹으면 자유 진영이 되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는 저거 다 끝나고 들어갈 거야. 지금 이 마음인 거네요. 예,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스탈린은 전후의 얘기를 절대 안 했어요. 우리는 단지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을 뿐이야. 나치하고 싸우고 있을 뿐이야라고 했고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에 대해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들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
그들의 운명은 그들이 그들이 결정하도록 결정한다. 하자. 그러나 이 말 할 때는 항상 계산이 서 있죠. 네. 만약에 바르샤바 봉기를 서방 측 망명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우리도 그랬지만 만약 해방이 됐는데 뭐 광복군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하고 팔로군이 우르르 들어오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이 나라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느냐를 물량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도를 이들이 차지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야. 자유 폴란드군이 이렇게 노력해서 폴란드가 해방되는데 공을 세웠다는 걸 용납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허용 안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다 끝났을 때 살짝 허용해 줘요. 그래서 마지막에 항복 직전에 한 번 대규모 공수작전이 되는데 그것도 30%만 들어가고 오히려 독일군한테 다 들어가서 독일군에게 폴란드군 항복 선물이 돼버립니다. 보통 우리가 뭐 공수로 뭐 물건 갖다 주면 낙하산 매달아 떨어뜨려 주는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 바르샤바는 이제 요새화 지역이잖아요. 자기들도 격추당하기 싫으니까 낙하통에 넣어서 막 던진 거예요, 그냥. 하나 사람 걸려라.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대부분이 독일군 지형에 떨어지고 아, 그 폴란드 반란군들도 저항하다가 마지막에 남은 분들이 이제 하수구를 통해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근데 그걸 독일군이 알고 하수구에다가 가스수류탄을 터뜨려가지고 하수구 안에서 몰살을 당합니다. 독일군은 또 이거를 진압하기 위해서 SS 사단까지 투입해서 순식간에 진압을 하는데 그래도 열흘 치 무기 가지고 무려 10월 달까지 저항을 했어요. 4만 명 중에 15,000명이 전사하고 시민이 그때 100만이었는데 한 5분의 1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고 그럽니다. 독일군도 17,000 정도가 죽고 9,000명이 부상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라면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주변 지역의 국가들의 어떤 시민들도 야 이거 우리도 해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슬로바키아에서도 봉기가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 이 지역에 소련군이 야금야금 파르티잔을 계속 투입해가지고 봉기를 유도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독일군에게 무차별로 진압당했거든요. 44년 8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슬로바키아 민족 봉기가 본격적으로 발생을 해요. 근데 마찬가지로 독일군에게 진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중간이나 가는데 히틀러가 또 여기서 삽질을 합니다. 반격을 명령해요? 원래는 구데리아는 서부 지역 축선에 투입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제6 SS 기갑군이라는 로열 티거 전차로만 무장한 뭐 엄청난 전력을 가진 부대가 있었는데 이 부대를 원래 구데리아의 보관은 이 부대와 북부 지역에 고립돼 있는 북부 집단군을 철수시켜서 소련군에 대한 대반격을 가해가지고 모조리 경멸시킬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히틀러가 그 슬로바키아 지역에 있는 몇 안 되는 유전지대 헝가리 지역 거기 유전지대 몇 개 있잖아요. 그거 지키겠다고 제6 SS 기갑군을 헝가리로 돌려버립니다. 이 시점에 헝가리는 연합군하고 항복 협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 입장에선 급한 거죠. 이거 빨리 어디서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 연합 동맹국들 다 떨어져 나가겠다. 그 생각에 보낸 것 같은데 이게 정작 그 소련 입장에서는 굉장한 호재였지만 이 자유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재앙이죠. 그래서 10월 18일부로 독일군이 이렇게 증파가 되니까 11개 축선에서 자유슬로바키아를 포위를 해가지고 무차별로 도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독일군의 포로가 되고요. 소련군은 어찌 되었건 독일에 정말 의미 있었던 예비대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해서 이 지역에서 겨울 내내 공방전은 지속합니다. 스탈린이 일으킨 강진 덕분에 엄청난 쓰나미가 몰아닥쳤고 이 쓰나미는 이 바그라티온 전투를 당연히 소련의 승리로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독일은 버틸 수가 없겠는데 싶은 이 순간 시작되는 것이 정치가 시작이 된다라는 생각이 지금 살살 들고 있거든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남아있을지 저희는 다음 시간에 준비 잘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 소련군은 바그라티온 작전을 통해 우크라이나는 물론 독일의 동맹인 루마니아, 불가리아, 헝가리까지 장악한다. 한편 서부 전선에서는
히틀러가 벌인 최후의 도박인 아르덴 대공세가 실패하면서 나치 독일은 패망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된다. 이후 소련군 사령부는 베를린을 향한 마지막 공세에서 독소전의 영웅 슈코프와 호네프의 경쟁을 유도하게 되는데, 독소 전쟁의 마지막 이야기 베를린 공방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